특히 방산, 네. 무기개발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폰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폰게임 2의 찐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병력과 문자 운송은 물론이고요. 재난과 자연재해 대응 임무까지 도맡고 있는 수송기. 그야말로 뭐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 최근 또 다른 역할까지 추가되면서 명진상부 하누리 멀티플레이어 그런 위치를 꿰차고 있는 수송기인데요.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만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손으로 수송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유해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천궁2 예. 요격 미사일 수출 4조 원대 계약도 체결하고 그랬는데 여긴 UAE하고 우리가 수송기 개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난 1월에 예. 이제 UAE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뭘 했냐?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 개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2035년 이전에 이제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UAE는 이제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해서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전투기도 지금 F-15 개발하고 있지만 수송기는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하고 왜 공동 개발을 택했을까요? 그러게요. 네. 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데 UAE가 이제 뭐를 또 중시하냐면 자기 어떤 독자적인 생산 능력, 무기 개발 및 생산 능력을 중시합니다.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술 같은 것을 많이 받고 싶어해요. 돈 주고 그냥 단순 사다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MOU를 통해서 수송기 개발에 성공을 할 경우 이 다른 무기체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UAE 지원을 받으면 우리 부담을 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수송기 개발에 사실은 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UAE가 돈을 대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국은 추후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결정하면서 이제 수송기 개발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근데 앞서 유 기자님 말씀대로 우리는 수송기를 개발한 적도 없고 사실 저희가 얼마 전 방송할 때 저희 그 수송기 해외에서 산다 그런 그 계획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만든다고 하니까 좀 뜬금없네요, 저는. 일단 뭐 수송기는 여전히 이제 도입하고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군이 대형 수송기 세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것도 7,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지난해 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받아서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이르면 상반기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기종 결정이 되는데 요렇게 이제 이게 지금 대형 수송기 이제 2차 사업인데 세대를 들여온다고 해도 그거는 별개로 또 우리 공군이 수송기에 추가 도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일단 현재 그 C-130H J 16대하고 그다음에 CN-235 20대를 보유 중인 상태인데 C-130J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 이전에 도입을 해서 지금 수명 연한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송기 20여 대를 지금 대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수송기하고는 별개로 이건 또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이미 그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이제 한국형 수송기 개발에 나선 상황이에요, 지금. 작년 국내 방산 전시회에서 바로 이 대형 수송기 모형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신 그 모습이죠. 대한민국 공군이 붙어서 그렇지. 이게 뭐 군용기인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쩌면 이게 파격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인상인데 이게 이제 작년에 DX 코리아 2022 전시회에서 공개된 모형이고요. 원세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때 이제 반응들이 하여튼 이게 화제가 됐어요. 이게요? 이게 번거리 수송기 같다. 그리고 그 화제가 됐던 드라마 작년에 우영우. 우영우에도 보면 뭐 막힌 게 막
뚫릴 때, 아이디어 떠오를 때 뭐가 나타납니까? 예, 고래가 큰 나타나요. 고래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 났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영우 수송기라는 별명도 떠오르요. 그래서 예. 이것도 또 좋은 거 아니에요? 화제가 되는데 그럼요. 이런 느낌이 딱 드니까요. 좋은 거네요. 카이가 그래서 굉장히 그때 아주 반색이 됐죠. 예. 상당히 그런 뜻밖의 반응에 상당히 당황하면서도 기뻐했던. 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카이가. 예. 예. 지금 모형과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MCX는 이 프로펠러 C130도 프로펠러 아닙니까? 예. 그 프로펠러가 아니고 터보팬 엔진을 2기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최고 속도는 이제 마 0.75, 시속 850km고요. 항속거리는 최대 5,000km. 그리고 수송 능력은 30톤입니다. 네. 그러니까 C130 수송기가 기본적으로 한 20톤이에요. 그러니까 C130의 한 1.5배 정도 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병의 경우는 이제 120명, 그리고 특수부대 병력은 80여 명을 수송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상대로만 된다면 진짜 만만치 않은 꽤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그 K 수송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현재의 세계 수송기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기종을 네. 보면은 미국 로키드 마틴의 C130J30 그리고 유럽 에어버스의 A400M,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C390 이런 기종들하고 이제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재원을 이제 갖추고 있으니까 충분히 경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국산 대형 수송기 개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2년간의 선행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7년에서 9년의 체계 개발을 끝낸 2035년경에는 양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개발비는 3조 원. 와. 예, 큰 비용이죠. 그리고 양산비는 18조 원. 예, 이렇게 따지면 대당 한 900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에 상당 부분을 UAE가 지원을 한다고 하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서로 풍부한 것들을 내놓으면서 민의하는 거 저쪽은 아니겠습니까? 현찰이 많으니까. 이게 큰 프로젝트니까 믿을 만한 투자자가 필요한데 네. 이거 UAE가 참 그런 면에서는 예, 천군만마를 얻은 그 기분일 겁니다. 카이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서로 예. 근데 사실 뭐 앞서도 언급이 됐는데 수송기 하면 역시 뭐 저는 막 미국이 딱 떠오르거든요. 네. 맞죠?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수송기 하면 서방 세계에서는 베스트셀러가 C130이죠. C130이 거의 폭격기로 따지면 B50이 비슷한 네. 그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베스트셀러 기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 공군 수송 체계를 혁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또 수송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C17, 이제 글로벌 마스터 3인데 최근에 이 두 기체가 한반도를 찾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네. 뭐냐면 작년 12월 20일에 그 미공군의 F-22 스텔스기하고 그다음에 B-52H 전략 폭격기가 우리 공군의 F-35A 그다음에 F-15K 전투기하고 같이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B-52H는 이제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훈련을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연합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모의 훈련이죠. 이 가상으로 했다는 거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급여를 받은 다음에 동해상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공대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것을 상정한 훈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사진에서 시청자들 보시는 걸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보면 이 비행기 하나가 그 엑스트라급 아닙니까? 네, 네. 엑스트라 같은데 이게 바로 C-17 수송기예요. 네. 이게 이제 여기 두 개에 가려져 가지고 사실은 뭐 별로 사람들이 신경이 쓰지 않은 이런 존재인데 이 C-17 수송기도 한 2대 가량이 이제 온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C-17이라든지 C-130 경우, 특히 MC-130 같은 경우 사실은 과거에 없던 그런 능력을 갖게 됐어요. 테스트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인데 이게 이제 제대로 끝나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사실은 C-17 수송기가 B-50 폭격기보다 더 무서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네. 그게 가능한 말씀일까요? 수송기가 어떻게 거기에 무슨 뭐 감히. 전략 뭐라도 하나 넣었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래봤자 수송기 아닙니까? 그 배경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은 C-17 이전에 한반도에서 C-17A가 나타나기 약 한 달 전인 11월에 미군의 특수전기인 MC-130J 코만도2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일단 수송기에 코만도라는 이름이 또 붙어 있습니다. 뭐 특수부대가 타고 있었나요?
그렇죠. 네. 예. 아 맞아요. 다 아시네요. MC-130J에는 그 델타포스, 네이비실 이런 미 특수부대 침투형 다목적 수송기예요, 이 자체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시 이제 경북 영주에서 한미연합 비상활주로 접근 훈련이 실시가 됐는데요. 이 훈련이 뭐였냐면은 이 한미 양국 항공기들이 그 활주로에 완전히 착륙한 건 아니고 차들도 뭐 다니고 맞긴 했겠지만요. 네. 완전히 착륙하진 않고 고도 100피트, 한 30m쯤 됩니다. 10층 높이. 이 정도 상공에서 비상활주로를 따라 지나가는 로우 어프로치 예. 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상당히 뭐 착륙 시험 비슷한 거 연습 비슷한 거 한 거죠. 요건 이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히 좀 제공권을 장악을 하기 위한 그 비상 훈련인데 여기에 MC-130J가 특수 부대를 싣고 다닐 MC-130J가 참가한 것이 그 사상 처음이었다고 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 MC-130J가 말씀드린 대로 평범한 수송기가 아니라는 점이고요. 역시 C-17A처럼 이것도 이제 성능 개량을 거쳤다. 이제 이 수송기에 이런 면들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 C-17A 같은 성능 개량을 거쳤다. C-17A가 어떤 성능 개량했는지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미국에서? 네, 아까 이제 사진에서 네. F-22, B-52H하고 오른쪽 위에 C-17이 식별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제315 공수비행단 소속이에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수송기니까 병력하고 화물 수송이 기본 임무인데 여기에 그 미사일 캐리어로서의 임무가 이제 추가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래피드 드래곤이라는 시스템을 앞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걸 캐리어라고 하는 캐리어 이렇게 미사일을 싣습니다. 한 발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4개가 한 세트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는 최대입니다. 9개죠? 아홉 개. 예, 9개가 한 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수송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9발짜리죠? 수송기에 이렇게 예, 미사일을 수납해서 가져가서 어디다 내려놓겠죠. 예. 아 이렇게 그냥 떨어뜨려서 예. 그러니까 이제 낙하시킨다. 우리가 팔레트라고 그 화물을 이런 식으로 투하합니다, 실제로. 아,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화물이 아니고 미사일을 이렇게 투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미사일이 떨어져 나온 다음에 이거 빠진 거 아니에요? 점화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아 미사일을 예. 그냥 공중에다 던지면 예. 자기가 이렇게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B1 폭격기든 B-50이든 다 의미가 옛날에는 예. 핵폭탄 싣고 와서 투하하는 거였지만 이제 순항 미사일이 나온다면은 가급적 방공망 밖에서 예. 순항 미사일 발사하고 이제 철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폭격기하고 미사일이 사실은 구분이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죠. 쏘는 건데. 예. 수송기도 이런 식으로 순항 미사일 발사한 다음에 돌아가면 이게 사실상 폭격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네. 463L 규격 표준 한국 화물 파레트의 제즘 미사일 등을 싣고서 공중에서 투하하는 새로운 무장 투발 체계입니다. 미군이 지난 수년 동안 몇 차례 시험을 해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수송기가 거의 뭐 이제 B-52, B-1 같은 이제 중폭격기가 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그 떨어뜨리면 이게 쑥 빠지더니 지가 그냥 막 그 불부터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 원리는 뭡니까?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비사거리 지휘 통제 노드를 활용해서 그 내장 전투 관리 시스템의 표적 데이터를 수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내장 전투 관리 시스템이 다시 이 팔레트에 실린 각 미사일의 표적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은 게 이제 제즘 ER 에뮬레이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미사일을 또 재표적을 해서 목표물에 명중시킬 수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는 또 그냥 우리 느낌으로는 이렇게 쿵 떨어뜨려 가지고 훅 날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전투 지휘관들이 이 동적인 환경들을 뭐 예를 들어 목표물이 바뀐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 옛날엔 그냥 그대로 그냥 떨군 게 다였는데 여기도 그림 보면 떨궈지면 자기가 분리된 다음에 엔진이 불을 붙고 이렇게 그 날아가기 시작한 다음에 목표물. 야 이거 대단. 근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가 한 번에 떴죠. 아까는 가장대에 있었지만 이제 그 네. 말씀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이런 래피드 드래곤 시스템에 의해서 수송기가
정말 전략 폭격기와 같은 급의 예. 이런 전략적 의미를 갖게 된 이런 이제 상황이 됐죠. 이 제즘 ER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한 900km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순항 미사일들을 대량으로 뭐 북한이나 중국에 퍼부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보여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B-52가 오랬을 때도 이제 국방부라든지 이런 발표한 내용을 주로 이제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스텔스기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수송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는 그 레피드 드래곤 시스템 위에서 수송기 출연도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봐야 될 이제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앞서 그 B-50이나 F-22는 워낙 슈퍼스타라 그쪽으로만 스포트라이트가 갔는데 솔직히 이게 더 상대편 입장에서는 위협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현실에서도 가능하게 되기 뭐 일보 직전인 것 같은데 와, 이 아이디어는 제가 최근에만 저희가 좀 본 게임 좀 많이 했지만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미 공군은 이제 이미 베트남전 때부터 그 C-130의 기관포하고 또 105mm 포를 장착한 그 AC-130 건십을 운영을 했었죠. 예. 이거는 뭐 영화 같은 데 봐도 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미 해병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수송기 날개에 그 헬파이어 미사일용 파일런을 달고 또 측면 도어 또는 램프도어에 이제 그리핀 미사일용 발사 장치를 장착을 했던 그 KC-130J 하베스트 호크 요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AC-130 같은 경우도 이걸 이제 건십으로 만들려면 개조를 많이 해야 되고 네. 또 KC-130J도 또 개조가 필요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미 공군이 그냥 사용하는 표준 팔레트에다가 팔레트란 건 원래 짐 실을 때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순항 미사일을 그냥 탑재를 해서 대량으로 투하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팔레 투하 탄약이라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팔레트와 탄약, 이게 미사일. 기발한 아이디어긴 네. 하죠. 그래서 2019년부터 여러 시험을 거친 다음에 이제 2021년 5월에 비로소 이 팔레트와 탄약 시스템이 레피드 드래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어떠한 개조도 필요가 없다. 전혀 필요가 없이 그냥 기존의 팔레트 미사일을 싣는 것만으로 수송기가 폭격기가 되었고 그것을 빼면은 다시 수송기가 된다. 이런 그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기발하다고 할 수 있죠. 대단합니다. 예. 그럼 수송기, 뭐 수송기 사이즈에 따라서 이 탑재되는 미사일도 다르겠습니다만, 그럼 어느 정도 그 탑재가 가능할까요? 그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네. 레피드 드래곤 팔레트 하나에는 미사일이 적게는 4발, 많게는 6발에서 최대 9발까지 이렇게 모듈화죠. 모듈화돼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실을 수가 있는데 최대 9발까지. 근데 C-130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6발들이 세세트, 그러니까 최대 18발의 제점 미사일을 탑재를 할 네. 수가 있고요. C-17은 이제 C-130도 훨씬 크니까 이거는 아까 최대가 9발이라고 그랬잖아요. 9발들이 팔레트를 최대 8개까지 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몇 발입니까? 총 98, 72. 우와. 72발의 제점을 이론상으로 이제 실을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우리가 폭격기하고 비교해 보면 B-1이 이제 미국 폭격기, 전략 폭격기 3초 형사 중에 제일 무장을 많이 실는데 제점 같은 경우는 최대 24발을 실는데요. 그리고 B-52 같은 경우는 제점을 20발까지 싣고, 그러니까 아까 C-17, 72발을 기준으로 하면 B-1보다도 거의 3배를 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이론상입니다. 실제는 뭐 그보다는 좀 적겠죠. 네, 그래서 뭐 수송기 미사일 탑재 능력이 결국 전략 폭격기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이런 상황인데, 또 장점은 폭격기보다 이게 훨씬 싸지 않습니까? 아시지만 B2는 뭐 한 대에 2조 원이 넘는 걸로 세계에서 네. 제일 비싼 항공기로 유명하고요. 뭐 B1도 뭐 수천억 원 하고 그러니까. 근데 수송기는 거기에 비해서 뭐 기차 자체 가격, 유지 비용도 싸고, 그러니까 가성비도 훨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점 미사일이 ER령은 최대 900km까지 나가오르니까,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적의 대공망 밖에서 안전하게 쏘고 내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굳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적 방공망 근처까지 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기 그 자체로 개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앞서서 뭐 영상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개발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 그 검증도 거의 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작년 말에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MC-130J 코만도2, 바로 우리나라에 왔던 바로 그 기종이죠. 그 수송기를 활용해서 제점 ER 발사 시험에 성공한 이 영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낙하산
통해 투하했고요. 이제 저기서 미사일이 이제 빠져나오겠죠? 네, 여기 이제 노르웨이에서 한 건데요. 예. 나오네. 예. 나오고 있죠 지금요. 그대로 물에 박히면 실패. 예, 떨어지면 안 되죠. 예. 야, 정신 차려. 설마요. 이거는 이제 표적이 명중한 거죠. 오. 네, 그렇겠죠. 예, 그거 바다에 안 박혔다는 거죠. 명중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원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낮게 날아가요. 그 바다 위에 낮게 날아가서 뭐 요만한 점으로 보여요, 하얗게. 그런데 상당히 긴 시간을 비행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예. 근데 노르웨이에서 어쨌든 실험을 한 것이고, 이건 이제 미국 본토 밖에서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고요. 이 MC-130J에서 이제 제즘 ER 4발이 실린 팔레트가 투하가 됐고, 네. 아까 보신 게 4발짜리. 그 다음에 이제 제즘 ER이 날개를 펴고 엔진 점화하면서 목표를 해서 정확하게 날아가는 시험이 성공적으로 된 거죠. 예. 그 탑재할 수 있는 그 미사일 종류가 뭐 계속 제즘하고 있는데 뭐 제즘만 되는 건가요? 아니죠. 예, 제즘만 되면 또 의미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제즘 우선 ER과 유사한 그 AGM-158C, LRASM이라고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다른 유도 무기들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래피드 드래곤의 LRASM을 장착을 하게 되면 미국이 제일 중국의 위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군력 아닙니까? 이제 급속하게 이제 증강이 네. 되고 있는데 이 중국 해군에 대해서 이 원거리에서 이제 대함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게 되죠. 실제로 이 래피드 드래곤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미군이 만들어낸 게 사실은 중국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중국이 이제 아시지만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따라서 뭐 1단계는 저쪽에 그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한 제1도련선, 2단계에는 뭐 괌까지 그는 제2도련선 이렇게 정해가지고 미국 항모전단을 포함한 미 해공군력의 접근을 견제하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타격 수단을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중국의 항모를 포함한 해군력, 그다음에 뭐 폭격기라든지 전투기, 여기 순항 미사일 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그다음에 기지, 그 대한 탄도 미사일 쏠 수 있는 중국의 군의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이 필요한데 그걸 폭탄이 아닌 미사일을 벌떼처럼 이제 벌떼가 달려들듯이 이제 미사일을 중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그럼 미사일 쏠 수 있는 수단이 기존 수단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이러니까 야, 좀 최단 시일 내에 돈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바로 이 래피드 드래곤이라는 거고 상당히 가성비 있는 네. 그런 이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있으면 래피드 드래곤이 있으면 뭐 순항 미사일 발사를 하고 필요했던 뭐 전투기, 폭격기 또 어떤 경우는 뭐 함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저희 주제가 MCX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한 수송기 얘기인데 지금 우리 수송기가 만들어지면 래피드 뭐 드래곤 뭐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난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이디어가 중요했던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 MCX 범고래에게도 예. 범고래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한국판 래피드 드래곤 같은 걸 연구를 해서 접목을 하게 되면 뭐 역시 공중 미사일 발사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국내 개발 중인 지금 장공지 있잖아요. 예.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런 것들을 좀 이 순항 미사일을 이제 수송기에 탑재를 해서 발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도 뭐 있으니까 미사일이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북핵의 그 대량 응징 보복 플랫폼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전망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수송기라는 게 진짜 우리 기술로 만든 수송기가 있으면 정말 그 쓰임새는 많을 것 같네요. 네. 특수임무기죠. 일종의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수송기와 특수임무기 시장을 보면 향후 10년간 한 153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현재 군용 고정익기 시장 중에 수송기하고 특수임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3분의 1이나 되니까. 이 수송기가 얼마나 많은 용도로 쓸 수 있느냐.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C-130 베스트셀러인 네. C-130인데 우선 그 KC-130은 공중구비기 쓸 수 있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종종 출동하는 아까 말씀하신 MC-130 이건 이제 원래 특수전용으로
개조가 된 거고요. 탐색 구조 임무에 맞게 개조된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HC 130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또 미국에 이제 큰 피해 입히는 게 허리케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허리케인에 다가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중심을 향해서 이 기상 관측을 위한 WC 130이 있습니다. LC 13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극지방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바퀴에 랜딩 기어에 이 스키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제일 그래도 관심 끌면서 어떤 첨단 무기 그 상징처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전을 위한 EC-130이 있죠. 적진에 그 예를 들어 레이더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란한다든지 아니면 통신시설 위치를 알아내 가지고 아군한테 알려줘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강한 전파를 발사해서 뭐 레이더망을 교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시지만 1991년에 걸프전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미군군이 이 EC-130H로 방해 전파를 쏴가지고 이라크군의 레이더 기지들을 상당수를 이제 무력화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이 기본적으로 이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때 이제 그 포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EC-130을 길을 뚫고 한다든지 방공망을 제압한 다음에 그 전투기 들어가서 폭격을 하거나 뭐 이런 형태를 작전의 어떤 교리로 이제 활용을 해왔는데 요새 이제 무인기 위협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은 여기 EC-130에 무인기 지상 통제 교신을 교란하는 아예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능력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자전기 그 기능을 위해서라도 우리 수송기 이거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또 우리 쓸 수 있겠죠? 만들어진다면? 네,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 첨단 무기는 많지 않지만 이 대공포라든지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 방공망은 세계에서 특히 평양주보는 세계에서 제일 조밀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걸 방공망을 뚫을 전자전기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국산 수송기를 개발한다면 당연히 그런 이제 전자전기 개조용도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걸 개발하고 있는 카이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좋은 예가 일본이에요. 일본이요? 예, 일본은 자기들이 만든 수송기를 이제 과거에도 전자전기로 개조한 게 있고 신형도 또 개조하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부럽긴 한데요. 전자전기의 위력을 들어보니까. 예, 일본이 신형 수송기가 C2가 있지 않습니까? 이 C2가 일본이 만든 항공기 중에 이제 제일 이제 큰 이제 그런 건데 이게 13년 전인 2010년 1월에 첫 비행을 했고 2016년 6월에 양산 1호기가 인도가 됐어요. 근데 별칭이 뭐냐면 블루 웨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네. 고래예요. 대왕고래. 네. 고래 중에도 제일 크다는 이제 대왕고래인데 이 C2는 이제 체급을 보면 에어버스의 A400M 우리 전에도 다뤘죠. 비슷한 체급인데 A400M은 아시겠지만 터보프롭 항공기죠. 근데 C2는 이제 터보팬 수송기고요. 이 최대 속도가 A400M이 마 0.7인데 C2는 마 0.8이 좀 빠르고요. 최소 이륙거리는 500m로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항속거리가 좀 긴데요. C-130H가 5톤을 탑재할 경우 약 4,000km인데 C2는 12톤을 탑재할 때 6,500km. 꽤 많이 멀리 가죠. 그리고 뭐 장거리 비행 능력, 공중 구분 능력,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수부대 또는 보급품 강화 능력, 야간 비행 능력 등을 갖췄다고 하고요. 승무원 3명 외에 화물판에는 약 110여 명의 탑승이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20대가 제작돼서 배치될 예정으로 지금 계속 일본 자위대에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C2 수송기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전자전기인데 RC2라고 하는데요. 2020년 10월에 배치가 됐는데 지금 4대 제작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전자전기 RC2는 C2 수송기에 비해서 이제 기수의 레이돔이 또 커졌고요. 또 전파 정보를 수집하는 뭐 페어링 이제 안테나 돔이죠. 이게 기체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이제 C2하고는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죠. 기내에는 수신한 전파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RC2의 핵심인 전자전 수행 시스템이 그 도시바가 제작을 했다고 해요. 도시바제 전자전 시스템이 광대역에서 고감도의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수신 방식을 갖추고 있고요.
순간 변화하는 이 복잡한 신호들을 신속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엔진은 이제 일본 게 아니고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CF6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예, 이 RC2에 뭐 여러 가지 전자전 장비관이 장착됐다고 했는데 그 뭐 실제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지금 일본 항공자위대 RC2는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그 ELINT 정보 수집기.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뭐 다른 공격적인 활동은 없어요. 네트워크 통신을 감청해가지고 정보를 획득을 하고 적의 레이더 패턴을 획득을 하고 해석하고 저장해서 목표를 식별하는 정도까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즘 이제 일본이 무기 체계가 전부 다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영향 때문인지 지금 그래서 일본이 C2를 기반으로 전파 교란 임무까지 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을 재편하기 위해서 1억 4,49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 전자전기인 EC2를 RC2에서 하나 이제 진보된 기종인 EC2를 개발 중이고요. EC2는 원격 지원 전자교란기로 바로 ECM 전자전기에 속하고 적 항공기와 레이더 그리고 미사일 위협이 감지가 되면 고출력 전자포를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GPS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적의 대지 순항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까지 교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에 1호기가 첫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하늘의 뭐 짐꾼이라고 할 수 있죠. 수송기. 그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수송기 아십니까? AN-225 무리아라고 합니다. 세상에 딱 한 대밖에 없었다는 이 수송기가 더 이상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본방야사에서 보겠습니다. 위용이 엄청나다. 한 번 본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AN-225 무리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리아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랑이자 상징인 무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2022년 2월 28일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SNS에 충격적인 소식이 업로드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 무리아가 러시아에 의해 파괴됐다. 우리는 비행기를 다시 만들 것이다. 강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의 꿈을 이루겠다는 내용이었죠. 전쟁 초반 전략적 기반 시설을 점령하려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키이우 인근에 있던 호스토멜 공항이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벽납고에 있던 AN-225 무리아가 파괴되고 말았죠. 웅장하고 압도적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처참하게 일그러진 무리아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의 탄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대체 무리아가 뭐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걸까요? 우크라이나어로 꿈을 뜻하는 무리아는 세계 최대의 수송기로 전 세계에 단 한 대뿐인 기체인데요. 때문에 무리아는 우크라이나의 상징과 같은 항공기가 되었고, 무리아가 비행을 하는 날이면 온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곤 했습니다. 무게 285톤에 달하는 무리아는 큰 덩치만큼이나 우수한 수송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기체 상단에 화물을 고정시켜 수송할 수 있는가 하면 대형 화물칸엔 최대 43m 곱하기 6.4m 크기와 중량 250톤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각 10톤의 UAC-10 항공 컨테이너를 16개까지 탑재할 수 있고 50대의 자동차, 발전기, 덤프트럭, 터빈 등을 실어 나를 수 있죠. 또 180톤에서 200톤 중량의 화물을 실은 상태로 대륙 내 비행이 가능하고 150톤 이하의 화물을 탑재한다면 대륙간 비행도 가능했습니다. 대표적인 화물기인 보잉 747-8F가 약 130톤, A380F가 약 150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니 무리아의 수송 능력이 어느 정도로 대단한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이런 스펙 빵빵한 무리아에게도 씁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무리아는 구소련 당시 우주선 불안을 실어 나르기 위한 용도로 탄생한 항공기인데요. 불안을 카자흐스탄에 있는 공군 기지까지 이동시켜야 했는데 워낙 크기가 큰 탓에 옮기는 게 쉽지 않았죠. 방법을 고민하던 끝에 구소련은 우주선을 옮길 항공기를 만들자 생각한 건데요. 당시 가장 큰 수송기였던 AN-124를 기반으로 개발한 게 바로 무리아였죠. 1988년 12월 첫 비행과 함께 화려하게 데뷔한 무리아는 우주왕복선 불안을 등짝에 업고 업무도 수행하고 파리 에어쇼와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해 전시 비행까지 소화해내며 금빛 미래를 꿈꿨는데요. 하지만 1991년 구소련이 해체하면서 졸지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소유권이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덩치만큼이나 운영 유지비도 막대했기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약 7년간 할 일이 없어 방치됐던 무리아는 안토노프가 항공운송회사인 안토노프 항공을 직접 차리면서 새로운 역할을 부임받게 되는데요. 바로 특대형 화물 운송이었죠. 그때부터 무리아는 군사 물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수 화물을 처리하는 귀한 몸으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활약했냐면요. 덩치만큼이나 다양한 기록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기록을 경신하는 것도 부지기수였죠. 또 아프리카 난민 구출에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마스크와 방호복 등 방역 물자를 전 세계로 수송하는 데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습으로 이제 더는 무리아의 활약을 볼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우크라이나는 비행기를 부술 수 있어도 우리의 꿈은 못 부순다. 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파괴된 무리아를 복원하기로 결심하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복원 생산에 무려 30억 달러라는 비용과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우크라이나의 꿈이자 상징이었던 AN-225 무리아.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다시금 일어서고 AN-225 무리아가 힘차게 비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대학교 외신에 따르면 무리아 2호기가 비밀 시설에서 이제 복원 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약 30% 정도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뭐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모르겠습니다. 예, 비밀시설 잘 보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커서. 예. 사실 뭐 무리아 1호기가 첫 비행을 한 게 30여 년 전이니까 이미 노후화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예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 2세대 무리아로 탄생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쟁 중이라 그렇게 쉬울 것만 같지는 않네요.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그 MCX가 됐던 이렇게 국내 수송기가 개발이 되면 정말 활용할 부분은 막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일본만 봐도 과거에 F2 지원 전투기 개발한 뒤에 C2 수송기하고 P1 해상 초계기를 이제 같이 개발해서 연구 인력 생산 시설을 이제 유지를 했는데요. 더구나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6세대 전투기를 영국 등과 함께 이제 공동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첫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지금 성공리에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얼마 전에 뭐 첫 초음속 비행에도 성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서 한국형 수송기를 개발을 한다면 이 자체 연구 역량을 지키는 건 물론이고 더욱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한국형 수송기도 결국 카이가 주도가 돼서 지금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수송기를 해상 초계기라든지 전자전기 개발 등에 이제 활용을 하면 이 규모의 경제도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가동률이라든지 군수 지원 능력도 향상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전기뿐만 아니라 지금 해상 초계기라는 말씀하셨나요? 네. 그것도 돼요? 해상 초계기 네. 경우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P3C 그다음에 P8 포세이돈 다 이제 미국에서 도입해서 이제 수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의 SLBM 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 위협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통일 후에는 이제 주변 강국의 그런 잠수함 전력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상 초기가 중요하죠. 카이는 이제 수송기 시제기가 이루어지는 2020년대 후반부터 2030년대 초반에 해상 초기 개발을 시작한다는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요 기간은 7년 정도 이제 잡고 있고 9km 상공에서 최대 시속 741km가 넘는 속도로 1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상당히 장시간이죠. 그런 능력을 목표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수에는 수면을 탐지할 수 있는 다기능 위상별 레이더, 그리고 후면에는 이 자기장의 변화로 잠수함 위치를 확인하는 MED를 이제 장착하고요. 동체하부에는 이제 광학 장비, 그다음에 그 소노브이 아시죠? 소노브이 같은 경우는 120발을 투하할 수 있는 장비하고 보관소, 어뢰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 무장창에 또 이제 탑재를 하는데요. 네. 그런 장비들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양쪽 날개에는 이제 공대함 또는 공대지 미사일 장착대가 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송기를 사실 여객기로도 변신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수송기나 해상 초계기 동체를 활용해서 이제 중형 여객기를 만드는 거죠. 외부에 무장 장착되는 건 다 없애고 내부에다가 승객용 좌석을 뭐 100개나 뭐 이렇게 설치를 하면 겉은 수송기 형도 우리랑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여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범고래 형태니까 여객기로도 좋지 않을까. 예쁘고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저 울릉도에 공항 생기면 요거 좀 딱 사이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사실 뭐 여객기 우리 자체 생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또 개발하는 데는 5년 정도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당연히 공중구빅이라든가 아니면 무인기 발사 플랫폼이라든가 뭐 무장형 건십 이런 식으로 수송기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파생형 개발 쪽으로도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긍정적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 뭐 실제로 개발이라는 거 쉽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겠죠.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특히 좀 개발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순조롭게 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근데 카이 측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수송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KF-21보다 어렵겠느냐. 그건 맞지 않나요? 초음속 몰라도? 전투기인데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개발 리스크가 훨씬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도 사실 뭐 설득력이 있는 게 항공 전투 장비도 KF-21보다는 간단하고, 그리고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무장을 장착하지도 않고 일단은 그죠? 기존에 뭐 개발한 엔진을 또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카이는 지금 또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 일부 부족한 기술은 해외 전문 업체 등을 통해서 확보를 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을 저는 또 하게 되네요. 예, 그것만 된다면 일본은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한 뭐 이 수송기 해외 시장 수출 이것도 뭐 그런 문도 열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수송기 개발 관련해서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 지금 MCX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성능, 스펙이 사실은 비슷한 게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브라질 엠브라의 KC390 같은 경우가 그게 이제 탑재량도 30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보팬 엔진 장착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을 뚫고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UAE가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 일단 시장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자금력을 가진 이 참여 국가들을 좀 확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내 개발 소식을 알린 수송기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살펴본 시간이었는데,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뭐 래피드 드래곤 이런 것도 이제 쓰면 좋겠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일단 우리나라도 결국은 항공기술 관련해서 그 중대형 기체들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계기가 또 UAE의 또 관계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마련된 게 아닌가 싶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자체적인 중형 혹은 중대형 수송기를 가지는 그런 나라가 돼서 여러 가지로 응용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저 뭐 원쌤이 잘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좀 첨언하면, 이 수송기 시장이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군용기보다 큰 게 상용기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원세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런 상용기 개발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래피드 드래곤은 정말 범고래가 래피드 드래곤 써도 난 볼만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뭐 70, 뭐 72개 들어가는 뭐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그냥 다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장공지를 그런 식으로 투하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북한 뭐